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한다면 한다에서 제4장 이재명의 색깔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지사직을 거치며 실행한 여러가지 정책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정책들 중 먼저 대장동 공공개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하여야 하는데 집 구하는 사람은 많고 집은 그 수에 많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에 대규모로 공급하려고 추진하는 해결책이 신도시 건설입니다. 작가는 이미 수도권에는 신도시들이 많지만 신도시를 다시 만든다고 하여도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토건 세력이라고 서술합니다. 두 번째로 수혜를 많이 입는 집단은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거나 청약조차 안 하거나 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입니다. 이 성남시 본시가지 중심에 제1공단구역이 있었는데 공업용지로 조성되었다가 1998년 주거 및 상업용지가 되었다가 다시 2009년에 성남 신흥도시개발구역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1공단 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원했던 공원을 만들어 휴식 공간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을 만들어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1공단 옆에 대장동 지역은 2011년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경기 침체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결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도시개발법의 개정으로 결합도시 개발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큰 틀은 27만 평의 대장동과 2만 평 제1공단 지역을 결합하여 대장동에 5,800세대의 신거주지를 건설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 2,200억 규모의 이익금을 제1공단 지역에 재투자하여 성남 시민의 휴양 문화공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제1공단의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도시개발과는 달리 개발의 방향, 철학, 시민 행복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 접근이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건립과 분양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주변 상권과 지역을 발전시키는 개념은 그 가치를 잃은 지 오래라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일시적으로 주변이 활성화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과밀지역이 되어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공원화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은 많은 자본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제1공단 녹지문화공간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도 했고 선거에서 핵심 공약이며 시민들이 수건 사업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분당 중앙공원은 13만 평으로 성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 공공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좋은 롤 모델도 있었다고 합니다. 1공단 지역은
중앙공원 면적과는 상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건설에 있어서 세금이 아니라 대장동 지역 개발 이익을 사용한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이재명이 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5기 성남시장에 이재명이 당선되자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 개발에서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뀌게 됩니다. 개발 이익금 5,503억도 시민의 몫으로 환원하게 됩니다. 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후 소송이 벌어지지만 1, 2심 모두 무죄로 선고되고 맙니다.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됩니다. 작가는 5,503억 이외에도 개발 이익으로 1,800억이 더 수익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이 관수는 이재명 정책의 핵심입니다. 최대한 공공개발을 하고 개발해서 나온 수익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혜택을 보게 하는 것. 이재명의 기본소득 구상의 일부는 개발 이익의 환수입니다. 작가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개발에서 얻은 이익을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더 안정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책은 공공건설 원가 공개입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가격 인상을 잡기 위하여 취임 이후에 구체적 시행 방안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과 청와대 내의 파들이 공론을 내세우며 LH공사의 임대주택 모집에도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며 이들의 수작으로 원가 공개는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성남 시장 시절 건설 원가를 공개하여 악습이었던 불법 비자금 조성, 부실감리, 부정청탁, 부정담합 등을 어느 정도 제지하였습니다. 노무현이 이루지 못한 공공건설 원가 공개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에서 다시 시도되었던 것이죠. 2018년 8월 12일 이재명은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원가 자료를 공개하고 표준 시장 단가 적용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건설업계는 영업 비밀 노출, 중소건설사의 피해를 예상하며 반발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공공건설사의 발주 계획, 입찰 공고, 사업비, 총액 등을 담은 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에 이릅니다. 2018년 8월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건설 원가 공개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게 됩니다. 2016년 4월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공사 세부 내역과 공사 원가를 그는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며 권력의 기생에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아서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존 기득권 세력과 토건 세력의 반대와 반발도 있었으나 이재명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공사 예정가를 산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확신은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광급 공사는 도민이 세금이 투입되므로 도민에게 원가를 공개하고 이런 확산세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번진다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이들이 배를 불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오래된 문제는 10년이나 지난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LH 사태 이후 공직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사적 이윤 추구를 위하여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LH 사태 이후부터 존재하였으며 여러 번의 법적 발의가 시도되었으나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면 LH 사태 이후
대혼란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임에도 야당과의 조율을 의식하여 미루다가 LH 사태를 맞고 대책 없이 정부는 무너진 것이죠.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무원들이 비리를 원칙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어기면 수십 배의 징벌적 벌금이 가능하므로 감히 시도조차 하지 않을 예방적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4월 14일 이해충돌 방지법은 발의한 지 9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직무를 맡은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본인과 함께 사는 직계 좀비 속 배우자 가족 포함 또 부동산 보유 및 매매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수했을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해당 기관의 토지개발 행위를 숙지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족 채용 제한폭도 정부안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죠.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최대 19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예상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며 느낀 것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민들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다양하며 기존 기득권에 대한 정책보다는 보편적인 국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정책들의 시행에 있어서 소수 기득권들의 저항이나 위협이 그 어떤 때보다도 수위가 높음은 정책들의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반 평검사들과 원탁에 앉아 법무부 장관을 대동하고 검찰에 대한 개혁을 외치며 임명권자의 지위에서 내려와 평검사들과 대등한 위치에서의 토론에서 국가 제1의 권력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평검사들과 같은 법조인으로서 그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찰이 절대적 권력의 남용과 그 수위를 자신이 조절하겠다고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전화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청탁하였다는 평검사의 저격으로 그것도 생방송에서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이재명의 상위 10%에 대한 증세도 제가 보기에는 우려하지 못한 변수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방해받을 확률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저격하는 평검사에게도 극도로 분노를 조절하며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 이전의 기득권 세력들은 치사하고 가짜 뉴스까지 만들며 더럽게 상대를 공격하지만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왜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고 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조심스럽게 조절했을까요? 저는 필요할 때는 자신의 권력을 통하여 누가 보아도 자신이 기득권을 지키고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집단이나 개인은 합법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상위 10%에 대한 증세는 아직 모르겠으나 같은 민주당이었던 노무현이 그들과 같은 논리로 대응한다면 결국 내가 그들보다 인간적으로 더 성숙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과 똑같이 똥밭에 구르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노무현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였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자신의 권력에 대한 타락과 신념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건한 의지가 그를 전두환 같은 사람도 천수를 누리다가 자인사하는 현실에서 자살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추악의 나를 상대하는 이와의 격을 두기 위하여 자신이 힘들어질 것을 알면서도 치사하게 굴지 않는 행동은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부자 증세나 다른 정책 추구에 있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크다면 그는 결코 제2의 노무현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말 그대로 전투형 노무현이 되는 것이죠. 국민의 투표를 통하여 이양한 최고 권력이라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의 독선적인 국정 수행도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은 저만이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이 앞으로 5년 이후의 우리의 모습과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